북한이 남북 간 연결 도로와 철길을 끊는 요새화 공사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의 요새화 작업, 구체적으로 뭘 더 얼마나 요새화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 요새화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화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양쪽에 이동할 수 없게 차단할 수 있는 장애물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뭐 참호나 사격진지 등을 구축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미 DMZ 지역은 북한이 상당 부분 이 감시 초소와 경계 초소를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요새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 경의선 철도와 같이 이렇게 기존에 그 연결이 되어 있던 곳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단을 하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사격진지를 구축하는 아마 그런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러한 요새화 작업, 단절 작업이 남북 간에 이뤄진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한 건데 이를 알리는 것도 미군에 통보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의도입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전 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실제 이런 관련된 내용과 통보는 뭐 아마도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엔사를 향해서 됐습니다. 즉 미국에게 한 것도 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 초부터 이미 어느 정도 단절 작업을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걸 지금에 와서 좀 공식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요. 사실은 인제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이게 작년 12월 30일,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당 전원회의, 그 8기 9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얘기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통일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한 작년 2월 정도부터 이렇게 쪼끔 움직임들이 보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화살고리 화살머리 고지 전술도로에 뭐 지뢰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동해선에 철도를 뭐 이렇게 제거한다거나, 혹은 뭐 일부 개활지에서 방벽을 새롭게 높이 쌓는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여름 기간 동안은 북한이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이요. 자, 기본적으로 보면은 북한 군이 단순히 군사 작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부의 다른 공사에도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7월 말에는 또 북한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해지면서 이런 소위 그 두 국가 관계, 그래서 이 "단절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지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자, 이제 추석까지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그나마 이렇게 좀 인력들이 가용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물론 뭐 이 헌법 개정과 같이 이 궤를 같이 해서 그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 북한의 이런 요새화, 그러니까 고립하는 어떤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경제적인 고립으로 더 공고히 되는 그런 좀 더 고립되는 부분으로 가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이미 북한은 국제 제재 국면에서 뭐 거의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요. 사실 북한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음. 어 이 국제 제재가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이 사실상 이런 제재망에 구멍을 뚫어서 북한에게 어쨌거나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0월 이르면서 북러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공식화되면서,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군수 물자가 필요한 러시아가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려 북한이 우려하는 것을 이렇게 남북 단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체제 내구력, 즉 김정은 그 중심의 이 독재 체제를 이어가는 거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대한민국과 연결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한국말이 소위 북한이 남한어라고 표현하는 언어가 북한 내부에 퍼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가 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히려 체제 붕괴를 더욱 두려워하는 측면에서 요새화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의 요새화 선언 이후에 그리고 국경선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발 명분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전문가는 어느 때보다 한국이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 한반도 위기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위험과 위기는 계속 있어 왔고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그런 기본적인 정전 협정을 위반한 건수만 해도 사실은 뭐 5, 6천 건 이상이 됩니다. 여태까지 전부 집계를 해보면은요. 이런 위협은 계속 상존해 왔던 것이고요. 뭐 되려 지금 보고 있으면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면서 그 위협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되려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 위협이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지금 많은 자국의 역량을 그 러시아 무기 수출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수출하는데 소모를 하고 있고 특히나 심지어는 자신들의 전시 비축탄까지도 러시아에 판매하는 그런 그 정황이 보이고 있고요.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긴장은 높이고 유지를 하되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물론 예. 물론 미국의 정권 교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차기 대선이 지금 한참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새로운 협상 국면을 위해서 위기를 높일 필요는 분명히 예. 있지만 이것이 위기를 높이는 것이 뭐 인명 피해를 난다거나 하는 식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사실은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물 건너가기 때문에 나름 주의를 일단은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논의 있었을 때 그때 우리 관측으로는 통일 표현 삭제하거나 명토 규정 신설할 거다 이런 관측들 많았었는데 북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이 개정이 안 일어났다라기보다는요. 예. 북한 상당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할 때 그 내러티브 즉 맥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헌법의 영토 조항에서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를 보고 있듯이 북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영토 변화를 해야 된다.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어떤 내러티브 그런 어떤 발표 흐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아 나가면서 점차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북한의 어떤 도발과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를 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도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해 주셨는데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북한 접근법에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나 트럼프 전 대통령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연결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화 통화 이야기를 또 하면서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북한과의 위기는 더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한 접근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었다라는 것을 상당한 정치적 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 섣불리 북한과 어떤 그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식으로 협상을 끌고 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요. 아무리 트럼프가 국제 정치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식견이 좀 떨어진다. 그다음에 뭐 김정은에 대해서 뭐 좀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 자체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고의가 어긋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지난번 그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트럼프 집권 시에 김정은과의 새로운 정상회담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줄 수 있다. 되려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요, 그 트럼프 당선 시에 특히나 이 한국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안보 부담을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 전력이나 이런 것들 감축을 얘기하고,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더 많은 안보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맥락이 나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해리스는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 살인자로 묘사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거든요. 해리스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해리스는 전형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가장 정통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사실 미국은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이런 독재자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요.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뭐 아니면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 당의 강령에 따라서 당연히 김정은을 공식적인 국가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실은 지금 이 바이든 정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그 방어 노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지지가 된다라는 점은 장점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이 북한과 미국과의 직접적 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또 한계이기도 하죠. 예. 마지막으로 미 대선 이야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10월에 돌발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북한 또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의 행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사실 뭐 북한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꽤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되려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서 미국민이 미국의 국민이나 군인이 사망하거나 뭐 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는 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가 워낙 독특하다 보니 결국 경합주에서 얼만큼의 그 지지를 얻을 수 있냐가 승부를 가르지 않을까. 사실 이거 지금 이걸 어디 누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 예.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